액체가 다 빠진 뒤 남은 것. 우리는 이러한 흔적들을 찌꺼기라고 부릅니다. 주로 음식물 등의 식재료와 함께 사용하는 단어. 가치가 있는 것만 골라내고 남은 찌꺼기는 일반적으로 버려지는데요. 여기 과학기술과 만나 새로운 가치를 세상에 드러낸 찌꺼기가 있습니다. 버려지는 것들의 재발견. 우리 생활 속에서 다시 주목해야 하는 찌꺼기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폐기물의 가치를 찾아낸 값진 기술들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부터 찌꺼기의 행보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폐기물이란 사람을 둘러싼 모든 곳에서 사용되었으나 그 필요성을 잃어 버리게 된 물질을 통칭합니다. 산업 분야에서 버려지는 산업 폐기물을 제외한 것은 모두 생활 폐기물로 분류하는데요.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크게 일반 생활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등으로 구분합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 생활 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평균 9,000톤,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일반 쓰레기가 3,000톤, 재활용 쓰레기 3,300톤, 음식물 쓰레기는 2,700톤이 발생합니다. 각각의 폐기물은 성질에 따라 재활용되거나 소각, 매립 등을 통해 처리되는데요. 폐기물의 매립과 소각 시 발생할 수 있는 하청과 지하수 오염, 악취, 그리고 유해 물질로 인한 대기 오염 문제가 거론되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오염 발생 없이 보다 깨끗하게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이 필요한 때 가장 우선해야 하는 건 폐기물 배출을 줄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것이고 마지막은 폐기물별 재활용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죠. 이곳은 한국기계연구원 바이오 원유 생산 플랜트입니다. 바이오매스를 활용해 액체 연료를 생산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곳이죠. 광물성 석유 대신 식물이나 농작물, 동물의 배설물 혹은 생물성 폐기물에서 연료를 뽑아내는 차세대 기술. 이곳 연구진이 주목하고 있는 바이오 원유의 소재는 바로 커피 찌꺼기입니다. 커피에는 그 자체가 기름 성분이 있어요. 기름 성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좋은 재료도 생각하고 이제 커피 찌꺼기를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바이오 원유를 만들어 보니까 발열량이 지금 6,500kcal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좋아졌지요. 그러니까 경제성도 좋아지고 또 커피 찌꺼기는 폐기물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물이니까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다만 수거를 지자체에서 좀 해주는 부분. 한국인이 즐겨 먹는 식품. 커피는 김치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잡곡밥과 쌀밥보다 커피를 더 자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국내 연간 커피 소비량은 약 260억 잔. 한 사람이 1년간 평균적으로 마시는 커피가 무려 500잔이 넘습니다. 커피 소비량과 시선을 돌리는 곳마다 보이는 커피 전문 매장의 수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를 얼마나 즐겨 마시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커피 찌꺼기 발생량도 상상 이상입니다. 에스프레소 기기로 커피 원액을 추출했을 때
우리가 마시는 커피 원액은 원두의 0.2%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9.8%는 일반 생활 폐기물로 버려지죠. 서울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커피 찌꺼기 양은 하루 평균 140톤, 연간 5만여 톤에 이릅니다.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커피 찌꺼기는 처리하는 데만 연간 30억 원이라는 비용이 소요되며 처리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양 또한 연간 9만 톤이 넘죠. 해마다 증가하는 커피 찌꺼기. 환경오염을 줄이고 처리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바이오 원유 생산 기술입니다. 커피 찌꺼기에서 바이오 원유를 추출할 수 있는 이유는 커피의 부산물이 바이오매스이기 때문입니다. 바이오매스란 태양빛을 받아 유기물을 합성하는 식물체 등을 뜻하는데요. 열 분해나 발효 과정을 거치면 화학적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재생 에너지원으로 떠오르고 있죠. 한국기계연구원 청정연료 발전연구실 연구팀은 커피 찌꺼기를 급속 열 분해해 바이오 원유를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찌꺼기가 원유로 탄생하는 과정. 그 첫 번째 단계는 커피 찌꺼기를 건조시키는 일입니다. 커피 찌꺼기가 다량 함유하고 있는 수분은 급속 열분해 방식의 수율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현재 이 커피 찌꺼기는 수분이 한 5% 정도 됩니다. 처음에 커피가 들어올 때는 65% 정도 높은 수분인데 건조를 해서 한 5% 이하로 만들어야 질 좋은 커피 바이오 원유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건조 단계는 커피 찌꺼기 외에도 바이오매스라면 거치는 과정입니다. 본격적인 원유 생산 단계로 들어가기 전 식물성 유기체가 지닌 수분을 제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크기 또한 작게 분쇄해야 하는데요. 커피 찌꺼기의 경우 이미 가루 형태이기 때문에 분쇄 단계를 따로 거칠 필요가 없죠. 건조된 커피 찌꺼기를 기기에 투입하면 다음 단계에선 커피 찌꺼기와 섞이게 될 모래가 등장합니다. 연구진이 개발한 경사하강식 급속 열분해 반응기에선 모래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500도씨의 고온에서 달궈진 모래는 진공 상태에서 커피 찌꺼기와 만나 미끄럼틀을 내려오듯 이동하며 커피 찌꺼기의 열 분해를 돕습니다. 고온의 모래가 경사로를 따라 하강하면서 커피 찌꺼기와 섞이고 500도씨의 가열 매체와 만난 커피 찌꺼기는 열과 반응해 증기 상태로 변합니다. 이때 발생한 증기를 모아 냉각시킨 것이 바이오 원유가 되는 것이죠. 급속 열분해라는 방식을 이용을 해야 바이오 원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가열하면 우리 나무를 가지고 서서히 가열하면 수치됩니다. 급속하게 가열하지 않고 서서히 가열하면 수치되는데 우리는 이제 액체 연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신속하게 열을 줘야 됩니다. 신속하게 열을 주고 신속하게 열을 주게 되면 물이 증발하는 것처럼 증발합니다. 좀 신기한 현상인데요. 일반적으로 보시기에는 커피도 마찬가지고요. 신속하게 열을 주면은 증발이 돼가지고 나옵니다. 김처럼 수증기처럼 그것을 또 신속하게 식히면 그게 이제 바이오 원유가 되는 겁니다. 반응기 한쪽에서 흘러나오는 검은 빛의 액체. 바로 바이오 원유입니다. 커피 찌꺼기에서 추출한 원유의 발열량은 1kg당 약 6,000kcal. 목재로 만든 바이오 원유의 발열량이
약 4,000kcal임을 감안할 때 목재보다 커피 찌꺼기의 효율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이오 원료는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려면 정유 과정을 거쳐야만 하지만 화력 발전소용이나 산업용 보일러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커피 찌꺼기로 만든 원유를 우리 생활 곳곳에서 활용할 날이 머지 않았는데요. 연구진은 바이오 원유의 상용화를 위해 시설 구축 방안과 기술 보완에 한층 주력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원유가 지금 발열량이 6,500kcal지만 아직도 기존 석유와 같은 그런 연료에 비해서는 발열량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질을 높이는 연구를 계속해야 되는데요. 질을 높인다는 얘기는 열량을 높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플라스틱류를 커피하고 같이 혼합을 해서 만들면 열량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향후에 그런 연구들을 진행을 할 겁니다. 커피 찌꺼기를 비롯해 폐 플라스틱, 폐 목재와 같은 폐기물은 이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폐기물이 만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것이죠. 화석 연료의 고갈 시대. 생활의 흔적 속에서 찾은 에너지원은 한 번 버려졌지만 더 깨끗한 세상을 위해 다시 한번 빛을 발할 것입니다. 커피 찌꺼기의 활용은 그 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습니다. 커피 찌꺼기로 만든 퇴비엔 유기물뿐만 아니라 풍부한 섬유소와 리그린 등 다양한 기능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커피 찌꺼기에 부족한 영양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재료를 섞어 사용하면 작물의 생장 효과와 토양병 방제에 효과적인 퇴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곤충 사육에도 커피 찌꺼기가 활용되고 있는데요. 농가에선 곤충 사육 시 필요한 수분 조절용 소재로 톱밥을 사용하는데 톱밥의 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대체제가 바로 커피 찌꺼기입니다. 곤충 농가뿐만 아니라 축산 농가에서도 커피 찌꺼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축사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가축의 분뇨를 흡수하는 왕겨와 톱밥인데요. 수분 조절제 역할을 하는 커피 찌꺼기를 깔아 놓으면 톱밥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동시에 탈취 효과가 더해져 축사 냄새 제거에도 효과가 있죠.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버섯 재배 시설.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해 버섯을 대량 생산하는 이곳에서도 대량의 커피 찌꺼기를 볼 수 있었는데요. 커피 찌꺼기로 버섯 배지를 만드는 이들. 배지는 버섯 종균이 들어가 영양소를 흡수하게 될 기름진 밭과 같습니다. 버섯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환경 조건에 커피 찌꺼기가 자리 잡은 것이죠. 커피 찌꺼기를 매립할 경우 지구 온난화를 시키는 메탄가스가 다량으로 발생되는데요.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하여 지구 온난화 및 환경을 살리고자 커피로 버섯을 키우는 과정을 연구하던 중 버섯 종균 배양 과정 중에 커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 항암 물질인 베타글루칸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생성된 베타글루칸은 함량뿐만 아니라 섭취 시 효능에도 탁월해서 약용버섯으로서 매우 가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의 버섯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버섯 배지를 만들기 위해선 커피 찌꺼기에 볏짚 등의 부재료를 섞어줘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톱밥을 버섯 배지의 주 재료로 사용한다면 이곳에선 기존 톱밥의 역할을 커피 찌꺼기가 대신하는 건데요.
톱밥의 경우 배지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균 과정이 필요하며 부재료의 역할이 중요하죠. 하지만 커피 찌꺼기의 경우 고온 고압으로 커피를 추출한 부산물이기 때문에 무살균 재배가 가능합니다. 또한 커피 찌꺼기는 여러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부재료의 역할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커피 찌꺼기로 키워낸 버섯. 우리의 식탁 위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느타리 버섯입니다. 버섯은 종류별로 각종 유효 성분이 풍부한 식재료이지만 그 중에서도 느타리 버섯은 고혈압과 동맥 경화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특히 느타리 버섯은 면역 기능에 작용하는 베타글루칸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약용 버섯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커피 찌꺼기에서 버섯이 탄생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커피 찌꺼기로 만든 배지는 배양실로 이동합니다. 배지에 접종한 버섯 종균을 키우기 위해서죠. 종균을 배양하기 위해선 온도와 습도 조절이 중요한데요. 적정 온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스마트팜 시스템을 통해 환경 조건을 설정하고 이곳에서 약 한 달 정도 종균을 성장시킵니다. 여기는 버섯 종균을 배양하는 배양실입니다. 버섯 배지를 만들어서 이곳에 가지고 오면 약 25일에서 30일 정도면 버섯 종균이 완전히 배양이 되게 됩니다. 25일에서 30일 정도 되면 여기 보이는 이 배지처럼 종균이 하얗게 자라서 완전히 이렇게 단단하고 하얗게 배양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균사체가 자리 잡은 배지들. 커피 찌꺼기 속에 골고루 퍼진 균사체는 커피가 지닌 영양분을 먹고 자랐을 텐데요. 버섯은 커피 찌꺼기에서 양분을 얻기 때문에 카페인 성분을 흡수합니다. 대신 질소를 배출해 커피 찌꺼기에 남기죠. 때문에 커피 찌꺼기로 만든 버섯 배지는 버섯을 생산한 후 폐기되지 않고 효과적인 비료로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양실에서 한 달간 머문 배지들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요. 바로 재배실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버섯이라고 부르는 자실체가 드러나는 곳이죠. 이곳은 재배실입니다. 그래서 일반 배양실하고 재배실하고 온도와 습도, CO2 농도 등이 그런 환경이 다른데요. 그것은 서로 성장하는 그런 환경이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섯 배지가 배양이 완료가 된 것을 이쪽 재배실에 옮겨와서 이 비닐을 앞쪽을 잘라내면 이 앞쪽에서 버섯이 자라게 됩니다. 스마트팜이 구축되며 버섯 재배 방식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환경 변수에 따라 버섯의 품질이 좌우되는 것을 막고 버섯이 균일하게 생장할 수 있도록 빛과 온도, 습도,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조건을 맞춰줍니다. 버섯의 대량 생산을 위해 과학기술이 동원되고 있고 그만큼 편리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버섯 재배지. 이곳에서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재사용한다는 건 어쩌면 새로운 도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폐기물의 활용은 버섯 재배 방식에 또 다른 가능성을 열었죠. 재배지에서 7일에서 10일 정도 머문 배지에선 흰색의 갓을 널찍이 편 느타리 버섯이 자태를 뽐냅니다. 성분 분석 결과
커피 찌꺼기의 영양분을 흡수한 버섯의 베타글루칸 성분 함유량이 일반 식용 버섯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커피 찌꺼기의 유효 성분이 버섯에 영향을 미친 것이죠. 커피 찌꺼기에서 발견한 가능성. 앞으로 커피의 부산물이 버섯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과학적인 분석이 더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분명한 건 한 번 버려진 커피 찌꺼기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생활 속에서 버려지는 찌꺼기에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 폐기물로 매립되거나 소각됐을 소재. 다시 사용했을 때 더욱더 빛을 발할 찌꺼기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금 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찌꺼기의 활용 현장을 따라가 봐야겠습니다. 제천의 한 농가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한약재의 대표 약용작물, 감초의 재배지인데요. 감초는 한약에서 빠지지 않는 약초로 한약재나 건강식품 등 그 쓰임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양리작용은 주로 뿌리에 집중돼 있죠. 그렇다면 이번 기술의 원료는 감초 뿌리 찌꺼기인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뿌리가 아닌 바로 줄기입니다. 예, 감초의 효능은 이 감초 뿌리가 가지고 있는데 감초 뿌리는 약물 해독, 그리고 약의 조화 기능, 식중독 예방, 소화기 개통의 그 치료 등 많은 약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감초 뿌리만을 약효로 사용하고 감초 줄기는 밭에 버려지는 그 폐기물로 되기 때문에 이러한 폐기물을 제가 수처리제로 활용하고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생산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약용작물 중 감초의 생산량은 약 300톤. 많은 양의 감초 중에서 약재로 쓰이는 건 뿌리일 뿐 줄기는 특별한 수요처가 없어 대부분 부산물로 버려지는데요. 쓸모없다고 여겨 폐기물로 처리되는 약초 줄기. 이 버려지는 한약재 폐기물이 중금속 처리 기술에 활용할 수처리제로 재탄생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시고 사용하는 물은 사람들이 원하는 이용 목적에 맞게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수처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생활하수나 산업폐수에는 오염물질 외에도 중금속과 같은 유해물질이 녹아있죠. 이는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공정 등으로 정화해야 하는데요. 지역이나 원수 목적에 따라 그 처리 과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기존의 공정보다 수질 개선 효과는 높이며 약품 사용이 배제된 친환경 수처리 기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여러 기관에선 환경 친화적인 수처리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석순 교수팀이 주목한 건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한 생물 흡착제, 그 중에서도 황기, 감초 등의 한방 천연물입니다. 중금속을 제거하는 새로운 수처리 기술. 과연 감초 줄기로 어떻게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걸까요? 생물 흡착제의 핵심은 바이오차. 먼저
감초 줄기를 탄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약재 부산물인 감초 줄기를 700도씨에서 산소가 없는 상태의 반응조에 넣어서 탄화시킨 다음에 바이오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차란 바이오매스와 소체 합성어로 나무나 식물 등 유기물을 열분해해 만든 고형물을 말합니다. 바이오차를 생산하는 데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원료가 바이오매스여야 하고 열분해 과정을 거쳐야 하며 열분해 시 산소가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 맞춰 만들어진 바이오차는 비표면적이 크고 다양한 기공 구조를 갖게 됩니다. 때문에 속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흡착제로 활용할 수 있는 건데요. 버려진 한약재 부산물이 기존의 중금속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보완한 친환경 대체제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기존의 이온 교환이나 역삼투나 응집 침전 그런 공정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그 고부가 그러니까 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운전비도 많이 들어오고 2차 폐기물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여러 가지 흡착 기술이 있는데 그 흡착 기술 중에 하나 중에서 전국의 한약재로 많이 사용되는 감초, 이 역시 또 버려지는 폐기물, 한약재 부산물입니다. 이걸 갖다가 재활용해서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그런 기술로 적용하고자 본 실험을 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이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폐순에 함유된 중금속은 보통 침전, 이온 교환, 전기 화학 기술, 역삼투압 등의 원리로 제거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 환경적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효율성이 보다 좋은 흡착 기술이 주목받는 건데요.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생물 흡착제는 활성탄과 표면 특성이 달라 구리, 납, 철과 같은 고농도 중금속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한약재 바이오차가 활성탄보다 중금속 제거에 탁월한 이유, 그 원리는 산소에 있습니다. 바이오차의 광전자 분석 결과 바이오차 표면에는 기존 활성탄보다 산소 성분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산소는 중금속인 양이온을 더 잘 달라붙게 하는 성질이 있어 흡착 능력을 높여주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쫀득한 껌에 다양한 물질이 잘 달라붙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감초 바이오차의 중금속 제거 효율을 실험해 본 결과 바이오차의 효율은 약 98%, 활성탄보다 3배에서 4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는데요. 구리, 납, 철이 섞인 혼합 중금속의 동시 제거 실험에서도 효과적인 제거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죠. 네, 현재까지는 주로 그 아주 독성 중금속, 카드뮴, 카드뮴, 납, 철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고, 앞으로는 그 방사능 물질, 세슘이나 스트론튬, 방사능 물질도 제거하고, 나아가서 그 대기 오염 물질들, 대기 속에 있는 오염 물질도 어느 정도 충분히 제거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생물 흡착제로서 가능성을 입증한 한약재 부산물. 여기에 계질 처리 연구가 뒤따른다면 감초줄기 바이오차는 수중정화 처리제로 그 가치를 알리게 될 텐데요. 버려지는 부산물이 아닌 환경 지킴이로 한약재 찌꺼기의 기술력은 계속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다채로운 색을 뽐내는 자태.
정갈하게 담아낸 식재료를 한데 섞으면 먹음직스러운 비빔밥이 우리의 군침을 돌게 합니다. 진하게 우려낸 멸치 육수에 양념이 더해진 잔치국수는 시원한 국물이 일품이죠. 이러한 음식들의 풍미를 한층 높이기 위해선 절대 빠져선 안 되는 마법의 조미료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동양의 식용유. 이번 찌꺼기의 힌트는 참기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참기름은 대부분 고온 압착 과정을 거쳐 추출합니다. 이를 통해 고소하고 향긋한 참기름을 얻을 수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 유지 작물 중 참깨의 생산량은 약 14,000톤. 그중 이곳 참기름 공장에서는 매년 약 20톤 정도의 참깨를 착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깨를 착유하고 남은 찌꺼기, 깻묵입니다. 참깨박이라고도 불리는 상당한 양의 깻묵은 제 역할이 끝나면 대부분 버려지고 말죠. 그 참깨박에 유용한 물질이 많다라는 게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참깨박을 활용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고온으로 좀 태워져서 유해물질이 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활용 가능성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런 양들이 실제 2016년 기준으로 한 참깨가 한 14,000톤에 한 반절되는 한 7,000톤이 넘는 양. 깻묵은 단순히 기름을 분리한 곡물 찌꺼기이므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쓰일 수 없었습니다. 물론 특수 공정을 거쳐 일부 사료 등에 사용되긴 하지만 대부분은 폐기되어 추가 처리 비용과 환경 문제가 뒤따르기도 하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다릅니다. 버려지는 부산물이 아닌 또 다른 가치를 품은 원료가 되는 건데요. 참깨의 기능성 성분인 항산화 물질을 대량으로 뽑아내는 기술이 개발된 것입니다. 그동안 추출 공정 개발의 어려움으로 유효 성분을 활용할 수 없었던 깻묵.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먼저 성분 추출에 필요한 것은 거대한 추출 장치와 깻묵, 그리고 매질입니다. 이 대형 장치에 숨어 있는 기술은 바로 초음파인데요. 초음파가 투입한 물에 자극을 주게 되면 압력에 따라 기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공동현상이라고 하죠. 액체 내 생긴 기포는 압축과 팽창을 반복하다 어느 한순간 균열이 나타나는데요. 이때 에너지가 축적되며 고온과 고압이 발생하고 이 에너지에 의해 깻묵의 세포벽이 붕괴되며 함유된 성분을 추출할 수 있는 것이죠. 참깨박에서 사실은 기능성 물질을 얻는데 가장 중점으로 두었던 부분이 굉장히 그 자연 친화적인 방식으로 물질을 얻고 싶었던 거고, 그거를 얻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초음파였어요. 초음파는 그 외부적인 자극을 통해서 이게 그 물에 잘 추출될 수 있도록 그 물질의 자극을 줘서 이게 잘 그 침출이 되게 만드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식품 성분 추출 방식에는 주로 유기용매를 사용합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건 에탄올. 하지만 에탄올을 사용하게 되면 추출 이후 용매를 제거하는 공정이 추가로 필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용매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경우 추출된 물질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깻목 내에 함유된 기능성 물질은 수용성과 지용성으로 구분되는데요. 에탄올은 지용성 물질을 추출하기 위한 조건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깻목 안에 수용성 성질을 띤 항산화 물질을 추출하는 데에는 에탄올 용매의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죠. 초음파 추출은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한 건데요. 열을 가하거나 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물만을 사용해 추출률을 높이면서 안전성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초음파 유체 처리를 거친 추출물은 여과망에 걸러져 다음 단계에 돌입합니다. 대량으로 뽑아낸 추출물의 약 5배수로 농축시키는 작업이죠. 본래 참깨는 단백질과 식이섬유, 무기질과 같은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입니다. 때문에 기름을 짜낸 후 남겨진 깻묵에도 이러한 고영양의 유기질이 남게 되는데요. 추출물은 유효 성분을 그대로 함유한 원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부가가치 식품 소재로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약 4일간의 동결 건조 과정을 거치면 분말가루로 완성됩니다. 참깨 박에는 참기름에는 없는 좋은 물질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단백질, 지방이 아닌 단백질에 있는 그 무기질이나 이런 토코페롤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참깨가 가지고 있는 리그난의 항암 성분이나 그다음에 니로렌산 이런 항산화 성분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이걸 섭취하게 되면 이제 인간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생리활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깻묵 추출물. 초음파 생산 공정의 성공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대량의 항산화 물질을 얻음으로써 버려지는 깻묵이 식품 소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준 것이죠. 식품으로서의 가치는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때 더욱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깻묵 추출물에서 우리가 얻은 항산화 물질은 얼마만큼의 효과를 지니고 있을까요? 추출물 생산 시스템을 개발한 한국식품연구원에선 깻묵에 함유된 수많은 물질 중에서도 리그난의 효용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리그난이란 여성 호르몬인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한 종류로 참깨의 유용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 몸의 면역을 높여 생리 활성을 돕는다고 합니다. 깻묵의 식품으로서의 가치, 과연 얼마나 될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실험은 DPPH라는 보라색 시약을 이용해서 만약에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색깔이 변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유광강으로 그 차이를 확인하고 그리고 흡강도를 측정함으로써 그들의 결과각을 데이터로 얻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출물의 항산화력을 측정하기 위해 먼저 특수 시약을 투입합니다. 처음엔 보라색을 띠고 있지만 항산화제와 반응하면 옅은 노란색을 띠게 되는데요. 이 색의 변화가 기본적으로 사람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항산화력의 척도가 됩니다. 항산화 효과가 높을수록 색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죠. 이때 정확한 반응값을 확인하기 위해 흡광도를 분석합니다. 일정한 세기의 빛이 용액층을 통과할 때
그 광도로부터 물질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요. 이 실험에서 사용되는 흡광도 파장이 보라색은 감지하고 노란색은 감지하지 못해 정확한 항산화력을 분석할 수 있죠. 깻목의 추출물에서 항산화 물질의 반응을 확인했다면 실제 인체에 적용했을 때 그 효과가 드러나는지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혈관 세포와 피부 세포의 시약 처리를 한 후 UV에 의한 활성산소 감소 변화를 관찰하는데요. 이 실험 결과 깻목 추출물 중에 있는 리그난 성분이 항산화 그리고 항염증에 높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연구에선 저희가 항산화와 항염 효능을 위주로 살펴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항암이라던가 콜레스테롤 저하 등의 다양한 효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연구도 좀 더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저희가 추출 공정을 이번에 개발을 하였기 때문에 이 추출 공정으로 생산된 추출물의 산업적인 그 개발에 좀 더 연구에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깻목의 효용 가치를 깨닫고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까지 폐기물에 불과했던 깻목은 새로운 식품 산업 분야로의 도전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고영양의 유기물질을 제공하는 원료로서 또 사람들의 건강을 돕는 식품으로서 변화된 깻목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학기술과 만나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찌꺼기. 찌꺼기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잠재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 가치를 발견해낸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또 하나의 동력을 얻을 수 있겠죠. 버려지는 폐기물을 이용을 해서 고가의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경제성도 확보를 하고 또 환경도 개선하고 하는 그런 이거 양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을 찌꺼기는 또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 안에는 놀라운 가능성이 우리의 발견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버려지는 것들의 숨결을 불어넣는 일. 그건 분명 찌꺼기의 의미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들의 손에서 시작될 겁니다.